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인공지능의 기초 14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주 강의인데 이게 14번째 강의니까 학자 일성상 다음이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에 기말고사에 대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 6장 자연어 처리 나머지 뒷부분 나가도록 하죠. 이게 지난주 리포트론 해갔던 3그램으로 하는 시언어 작성이죠.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시언어. 그래서 6장 자연어 처리에 그 앞부분 4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텍스트로 된 문장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끊어서 그 문장에서 이렇게 품사까지 분석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메카브 코 DIC라는 데서 한 80만 개 정도 있어요. 다 단어가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단어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단어를 이렇게 입력시켜주면요. 좀 쓸데없는 그 영양가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스톱 워드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문장의 특징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이 없는 단어. 한국어의 경우에는 뭐 이런 이니, 가니, 느니니,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를 그리고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더, 오브, 투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데이터 텍스트 그 카테고리 분석을 보면은요. 약 300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마침표 8521번 나온답니다. 이가 뭐 7310번 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 제거를 해야죠. 필터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그 계산을 하는 거니까 수치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 분류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문학 책이다. 거기서 봤더니 법칙, 사상, 가설이라는 세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출연 빈도수를 다 셉니다. 뭐 컴퓨터로 하니까 다 셀 수 있죠. 그랬더니 그 과학자가 쓴 글에서는 법칙이 200, 사상이 10, 가설이 100. 인문학자가 쓴 데는 법칙이 20, 사상이 200, 뭐 가설이 50,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벡터화를 하게 되는 거죠. 가설이라는 단어는 100, 뭐 그래서 뭐 그 법칙 200, 뭐 이렇게 3차원으로 세계에서 이렇게 3차원으로 벡터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얘기했듯이 메카브 코 DIC에 약 80만 개 단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 80만 개의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단어의 벡터가 쭉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벡터, 사상, 가설, 투자, 섭취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빈도수를 쭉 세는 겁니다. 그렇죠? 과학자가 쓴 글에 몇 번 나왔나, 인문학자가 쓴 글이 몇 번 나왔나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벡터를 Bags of Words, 그렇죠? 직역하면 단어들의 그 가방 이런 식이죠. 그래서 BOW 벡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멘션이 차원이 80만 개가 되는 벡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80만 개가 가지고 이게 단순 계산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컴퓨터 처리에 딱 알맞고요. 게다가 요즘 지난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GPU 있지 않습니까? GPU. 이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니트라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간 녀석이죠. 여러분들. 좀 요즘 웬만한 그래픽 카드에 다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고 그 벡터하고 수치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치화가 된 데다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중치를 좀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러면 과학에서는 무슨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인문은 뭐 무슨 사상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특징어라고 부릅니다. 인문에서 특징, 과학, 그 인문에서는 사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 과학자가 쓴 데에서는 아까 봤지만 뭐 법칙이 200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우리가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0.5, 0.1, 0.1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가설이 어떻게 돼요? 확 줄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칙 200, 가설이 100이었는데 가중치를 곱하고 나니까 법칙은 100이 되고 가설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특징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녀석이 되겠죠. 이게 가중치 행렬이 그래서 중요히 의미한 거고요. 여기 동그라미가 이게 아마다르 곱입니다. 그래서 대응 성분끼리 200은 0.5, 10은 0.1, 100은 0.1 이렇게 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중치를 이렇게 뭐 내가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의로 줬는데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TF, IDF. 이게 뭐냐면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는 예습입니다. 그래서 TF는 이게 출현 빈도수하고 전체 단어 개수입니다. 전체 단어의 출현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TF가 되고요. 그 다음에 IDF는 뭐냐면은 문서 전체 문장의 개수고, 요건 특정 단어 포함한 문장의 개수입니다. 그거를 상형 로그를 취해준 겁니다. 보통 이게 바뀌어 있는 것 같죠? 예,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체 문장 개수가 더 큰 수예요. 그래서 이게 분모로 가면은 로그를 취해주면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분자 분모를 바꿔서 쓴 겁니다. 그래서 TF, IDF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라지 n이 n개의 단어, 특정 단어가 스몰 n번 나온다. 그럼 TF가 라지 n분의 스몰 n, IDF는 상형 로그의 그, 라지 D가 전체 문장의 개수, 스몰 d가 특정 단어 포함한 문장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TF, IDF는 둘을 곱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중치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권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시계는 매우 단순한 장치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세서 컴퓨터로도 우리가 다 셀 수 있죠. 그래서 TF-IDF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전체 단어는 196, 단어의 종류는 109, 문장의 개수는 10, 해시계는 5번. 그러니까 TF는 196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약 0.0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문장에 출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5분의 10의 상형 로그 10입니다. 그러니까 0.3 정도 되죠. 그러니까 TF-IDF는 둘을 곱해주니까 0.007525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번 이상 사용된 단어 11종류에 대해서 TF-IDF를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뭡니까? 스토보드들이죠? 아직 제거 안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가중치 TF-IDF 값들이 쭉 이렇게 계산되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뭐예요? 해시계하고 그림자만 의미가 있는 녀석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스토보드가 돼서 제거를 해야 되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보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향을 카테고리 분류에 영향을 안 주는 녀석들이겠죠. 그것들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TF 큰 순서 10개, 그 다음에 IDF로 가중치 준 것들을
인문에서는 결혼, 당신, 판단 뭐 이렇게 10개가 나온 거고, 과학에서는 표기, 컵, 비, 모양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원래 그 6장 시작하면서 나왔던 게 그 약 12,800개의 단어고 약 8,500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800개에다가 TF-IDF를 구하고 그거 가중치를 곱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걸 계산한 벡터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2,800 차원 벡터 공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서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가중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거를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로지스틱 회귀라고 분류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약간 비선형인 상황에서 둘을 분류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런 거를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둘을 이제 비선형적인 방법으로 분류를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될 확률이 P고 0이 될 확률이 1-P인 이산분모 확률, 이산 확률 분포, 대표적인 게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그래서 그 유사도를 확률로서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갈지 그게 확률로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요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P, Y가 1. 그러니까 출력 값이 1이 되는데 X 값이 뭐냐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요게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사실 그 증명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우리 뭐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여러분들 시그모이드 함수랑 아주 유사하죠.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요게 앞에서 배운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브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y가 1이 될 그 확률이 0.5보다 커지는 경우가 어디냐? 그쵸? 0을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여기 다 커지죠? 그쵸? 그 다음에 0이 될 확률이 0.5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어디냐? 이게 의미인 경우죠. 그쵸? 예, 그래서 0.5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여기 0.5를 기준으로 해서, 확률이 1이 되고, 0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을 우리가 카테고리 분류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 함수나 이렇게 교차 엔트로피 오차 함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 선형 회계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규화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줘요.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 손실함수 왜 얘를 이렇게 썼나, 이거는 사실 좀 그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수학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사용한다, 그렇게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 로지스틱 회귀 L2 정규화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손실함수에다가 그 세타 j 제곱에 2분의 람다를 이렇게 우리가 곱해줘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아주 이분법적인 확률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흑백 논리 판단이 됩니다. 까만 거냐, 까만 확률이 얼마, 하얄 확률이 얼마, 이렇게 둘을 나눈 건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인문, 경제과학 같이 세 카테고리죠.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서 뭐 인문에 속하나 아니면 인문이 아닌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인문 쪽은 확률이 계산했으면은 인문이 아닌 녀석은 다시 또 우리가 확률 계산 둘을 나눠야죠. 로지스틱 회귀를 다시 해서 경제가 확률이 얼마냐, 경제가 아닌 확률을 바꾸는 과학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가 되는 확률이 최대가 되는 이렇게 나눠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 클래스라고 해도 여러 개의 이중 클래스 우리 이게 그 갈라치기를 해서
해주면 됩니다. 인문인 경우, 인문이 아닌 경우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인문이 아닌 경우에는 경제인 경우하고 경제가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 보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학습 데이터 아까도 말했듯이 6,800문장의 그 학습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서 특징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고 카테고리 판별기를 우리가 해줍니다. 계산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간 방식 소개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드아웃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맞았나 하는 것도 사실 얘기해 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지표가 정밀도, 재현율, F밸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게 거기에서 보면 TP라는 얘기는 뭐냐면 True Positive라는 건데요. 참으로 예측하고 그 다음에 실제도 답도 참도 맞은 거죠. 그 다음에 그게 TP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짓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진짜 거짓이에요. 참인 것도 이거 맞은 거죠. 그걸 T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참이로 판단했는데 거짓인 거는 FP. 그렇죠? 거짓이라고 판단했는데 참이어서 이것도 그건 FN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우리가 분류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TP 플러스 FP 요 앞에서 우리 한 녀석의 TP가 얼마가 되느냐 이겁니다. 요 줄에서 그쵸? 이게 정밀도가 되는 거고요. 재현율은 인문 카테고리인데 진짜 인문 카테고리를 얼마나 맞추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TP 여기 보면은 이쪽이 되겠죠. 요 줄에 되겠습니다. 아까 정밀도는 2줄이 되는 거고 재현율은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쵸? 요 둘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TF 플러스 FN 분의 TF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정밀도하고 재현율을 보면은요. 정밀도를 높이면은 재현율이 낮아져요. 그리고 재현율을 높이면 정밀도가 낮아지는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F밸류입니다. 그래서 정밀도하고 재현율을 동시에 가진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사실 정밀도 분의 1 플러스 재현율 분의 1을 나눠서 다시 평균 낸 거예요. 사실 F값이 정밀도와 재현율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이제 문서 카테고리 평에서 성능을 이렇게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밀도가 얼마, 재현율이 얼마, F값이 얼마 이렇게 쭉 값들이 다 계산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인문인데 인문 카테고리. 그러니까 인문 카테고리 문제였는데 판별을 했더니 인문이 361, 경제가 229, 과학이 38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각선이 뭐예요? 정답이죠. 근데 이쪽에 보면 이게 상당히 잘못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건가? 그렇죠? 우리가 사실 여기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맞는지 일일이 한번 검증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 좀 교과서를 좀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7장 이미지 인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딥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 정도로 하고 7장을 마칠까 합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이니까요. 그래서 7장에서요. 우리 다 할 수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 딥러닝에서부터 7-5가 딥러닝하고 그 다음에 순전파 있죠. 여기까지가 딥러닝의
계산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이제 최적화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아요. 딥러닝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7장의 목표는요, 딥러닝을 가지고 손으로 쓴 글씨 있죠? 이렇게 옆에 요 그림을 보면 손으로 쓴 글씨입니다. 이게 모든 글씨가 다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인데 이게 학습용 글씨가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진 대화라기라고는 뭐하지만 그러니까 그 표준화된 세트가 있고 이걸 얼마나 잘 맞췄느냐, 내가 만든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맞췄는가를 비교 자랑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면 2011에서 2011로 확 줄죠.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딥러닝 기술로 했더니 확 줄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개선이 돼서 여기 보면 사람이 잘못 읽는 비율도 있거든요. 그게 5.1%인데 그 사람이 잘못 읽는 비율보다도 더 낮습니다. 최근 거는요. 이게 2.3 정도 되니까 사람이 에러내는 것보다 반 정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교 팀에서 개발을 해서 당시의 그 인공지능 측면에서 아주 세계적인 센세이셔널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깜깜했죠. 그래서 알파고가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는 깜깜했습니다. 전문가들 몇 명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신경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신경망이라는 게 그 사람 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 있죠? 그 연결 관계들을 흉내내서 만든 수학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 들어가 있는 히든 레이어, 숨겨진 인능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듯이 뉴런이 연결되듯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세포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일정 수준이 넘어서야 전기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아주 작으면 전달이 아예 안 되죠. 소위 말하는 노이즈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발화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 보면은 활성화 함수로서 이런 개념들을 또 추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입력값 x에 대해서 가중치 w를 구하고 바이어스를 더하고 그 다음에 활성함수를 곱해서 변환된 값 a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이거 공식이 나와 있죠? 그쵸? 입력값 x에 가중치 곱해주고 바이어스 주고 활성화함수 곱해줘서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옵니다. 그다음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MNIST 이 데이터에 손글씨 아까 요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그림들 하나하나가 이게 28 by 28, 그러니까 784 픽셀이에요. 그래서 요 픽셀이 뭔지 알죠? 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점 하나가 바로 하나의 데이터가 돼서 784의 노드가 되는 겁니다. 입력층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그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출력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을 했더니 그 확률이 쭉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확률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5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5라고 판별할 확률이 얼마냐? 0.52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라고 판단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알파고 얘기를 하면요. 알파고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거를 보고 인공지능이 5라고 판별을 하나?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5라는 확률이 제일 높은 거죠. 알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 착점을 합니다. 근데 왜 거기다 착점하는지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오로지 거기다 둬야 승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딥러닝으로 그 확률을 계산을 해서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이 이야기를 준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설명 못 합니다. 그거는. 하여간 여기서도 이렇게 계산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할 때 아까도 말했듯이 활성화 함수를 곱해준다고 그랬죠. 예,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RELU 함수입니다. 이것들이 그림을 보면은 시그모이드 함수, 그 다음에 RELU 함수, 이건 앞에서 공부를 했죠.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끈하게 쭉 올라가는 녀석이고, RELU 함수는 0이었다가 어느 순간이 탁 넘어간 그때부터 비례해서 딱 넘어가는 그런 녀석이 돼요. 이런 비선형 함수를 왜 쓰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둘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류를 할 때 둘을 분류할 때 만약에 선형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선한 직선을 딱 그어서 여기 보면 요 녀석 덩어리가 나눠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선 하나로 불가능하죠. 이렇게 곡선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비선형을 사용해야 이런 분류, 판별이, 비선형적인 판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선형 관계만 있는 게 아니죠. 비선형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층 신경마 딥 뉴트럴 네트워크 DNN이라는 거죠. 딥 러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은닉층을 여러 개를 두는 거를 하는 겁니다. 은닉층을. 그래서 은닉층이 보통 한 개인데 여러 개를 우리가 둬서 계산해 준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심층 신경망 DNN 딥러닝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경망을 은닉층을 많게 만들면요, 이게 기울기 소실 문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RELU를 쓰는 거고, 비선형만을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컴퓨터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GPU 얘기했죠? GPU도 사용하게 돼서 계산 능력의 월등히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계층을 여러 개 만들고 데이터 특징을 여러 차례 추출하다 보면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비선형이기 때문에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난다는, 더 뚜렷이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컴퓨터 성능하고 GPU 이 두 개 때문에 가능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순전파라고 보이는데, 순이 이게 여기 일본 말을 그대로 써서 그런데요. 포워드입니다. 앞전으로 가는 것, 앞으로 전파되는 것. 순방향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앞으로 가는 것, 순방향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층에서 출력층까지 이렇게 히든레이어, 은닉층을 통과를 해서 정보가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순방향 전파라고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입력층이 3개고 은닉층 노드가 2개고 출력층 노드가 3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는 그러니까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출력층의 활성화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줍니다. 그렇죠? 소프트맥스 함수는 n 차원의 실수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l 차원의 실수 벡터를 결과값을 내는 확률이죠. 확률을 계산해주는 비선형 변환을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은닉층에서 x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w가 가중치고요. b가 바이어스죠. 그래서 이걸 행렬로 표현을 이렇게 하면은 xi는 WAI 플러스 B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은닉층의 출력값이 있죠? 출력값이 여기 시그모이드를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여기 그림 보입니까?
그쵸? 여기 입력층 X, 그 다음에 출력층, 요게 그 은닉층의 출력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을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X1 제로가 들어가서 요게 입력층이죠. 그래서 바이어스, 그래서 여기에 의한 효과, 여기에 의한 효과, 여기에 의한 효과 다 뭉뚱그려져서 식이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출력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은닉층의 출력을 받아서 다시 그 바이어스, 가중치, 그 다음에 그 소프트맥스를 함수라는 활성화 함수 사용해서 그 출력을 내놓습니다. 그 최종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은닉층의 출력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A12, 뭐 A2, 아니 A02, A12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최종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바로 확률이 가장 높은 게, 그러니까 여기 A12나 A22나 A2 중 그 가장 큰 값이 나온 카테고리가 바로 판별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글자죠. 그러니까 입력층이 몇 개가 있고, 은닉층이 3개가 있고, 출력층이 있고, 그래서 그 은닉층의 노드는 뭐 순서대로 256, 128, 32개 노드, 은닉층이 3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은닉층에서는 RELU, 출력층 마지막 경우에는 소프트맥스 함수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실 함수 있죠? 오차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가중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만들어서 최소화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경사하강법으로 이제 가중치를 구하고요. 근데 옥차 역전파법이 있습니다. 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꾸로 피드백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시간 관계상 요 부분들은 생략할 텐데요. 그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MNIST 이 데이터 세트 있잖아요. 그래서 만장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했더니 무려 정답률이 89.84%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높은 녀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90% 확률로 거의 그 손으로 쓴 글씨를 보고 그렇죠? 아라비아 숫자를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또 빠진 부분이 뭐냐면은 정규화하는 대신에 드롭 아웃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무작위적으로 뉴런 노드를 제거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드롭 아웃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무작위로 20%의 뉴런을 제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책에서요. 그래서 이게 경사강법이나 오차 역전법은 뭐 사실 뺀 이유가 상당히 좀 시간 관계상도 있었지만 상당히 복잡한 수학을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설명하면 너무 또 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심층 딥러닝이 이제 뭔지는 개념을 잡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강을 마치고요. 리포트는요, 우리 아까 여기 건너뛴 손실 함수의 평균 제곱 오차법이 있죠. 요거는 우리 앞에서 한 최소 제곱법이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 예제를 한번 손으로 풀고 답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공부를 한번 해서 리포트를 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포트 소개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측에서는요, 이게 교수 재량으로
비대면, 대면 기말고사 방식을 결정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여러 교수님들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야, 교수들한테? 그랬더니 학교 측은 책임을 안 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학교 측은 책임을 안 지고, 다 교수 네가 책임져라, 그런 뜻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쵸? 더군다나 뭐 신문 기사로 나왔는데 타 학교긴 하지만 학생들의 약 85% 이상이 비대면 기말고사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뭐 다르지 않겠죠. 예. 이렇게 해서 뭐 비대면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방법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계속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 비대면을 확실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사 일정을 보면요, 기말고사 기간이 6월 25일에서 7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우리 여러분들 강의 시간표를 보면은 화요일 강의하고 수요일 강의죠. 화요일하고 수요일 오후에 강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강의, 내가 하는 다른 강의랑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부터 4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1장서부터 7장 7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E클래스 15강 있죠? 거기서 공개를 할게요. 그래서 시험 채점을 하고 그러면 원래 중간 기말 2번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험 점수로 중간 점수 기말고사 똑같이 넣어서 성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아직 확실하게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는데 절대 평가로 성적을 부여하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일단은 절대 평가 성적으로 알고 있으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음 주의사항은 이제 시험 문제를 PDF 파일로 내겠습니다. 뭐 PDF 파일이 못 읽는 학생이 없겠죠? 이건 높아심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백지 있죠? A4 용지 같은 백지를 꼭 준비를 해놓고 볼펜으로 손으로 써서 답안지 작성합니다. 그래서 글씨는 좀 크고 뚜렷하게 좀 써주세요. 연필로 쓰지 마세요. 볼펜으로 꼭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할 게 있으면 그냥 찍찍 긋고 세답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종료 전까지 우리 여러분들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뭐 스캔 이런 걸 사용해서 그림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파일명은 여러분들 학생 이름을 꼭 붙입니다. 답안지가 여러 명이면 뭐 이 항목에 -1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꼭 여러분들 하기 바랍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그리고 제출 이메일은 Gmail로 보내주세요. hwle917@gmail로 보냅니다. 학교 메일은 용량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냈는데 그 용량 문제로 메일이 전송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시 넘어서 이메일 서버죠. 메일 서버에서 내가 봐서 12시 넘어다. 그건 0점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종료 몇 분 전에 12시가 아니라 참 미안합니다. 4시죠. 예. 4시 넘어서 제출된 답안은 우리 0점 처리하겠습니다. 제출 시간 넘어서. 그 다음에 이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비대면 시험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부정행위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안지를 보고 이게 부정행위가 의심되면은요, 학생 소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확실하다, 내가 이렇게 판단했으면은 학생 여부와 소명과 상관없이 0점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설마 어떻게 알겠나 그런데요. 답을 보면은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예시를 할게요. 이런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단답형입니다. 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렇게 답을 네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면 네 가지 쓰는 거고, 괄호 넣기 하라 그러면 괄호 넣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수학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몇 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거기 설명하라는 문제도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2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시험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